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총괄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면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아닙니다. 대화 과학과 인문사회 프로그램의 첫 번째 강연으로 저희 인문학자가 들려주는 AI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 자주 보시죠? 거기 보시면 재미있는 그 컨텐츠들은 앞에 꼭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아주 짧게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재단이 다들 아시다시피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유일한 기관이고 인문사회 분야를 연구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동시에 그 범부처 심의회에서 인문학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번 그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획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테마는 AI 시대의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성찰과 통찰을 주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이슈가 워낙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또 AI일까?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AI 기술과 관련된 뭐 데이터라든가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적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요런 테마를 준비해서 시리즈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광고와 모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사장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내도 아닌 게 야외도 아닌 것이 사실은 인문학이 정말 꼽힐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책도 꼽혀 있고, 그리고 사실은 통로에 사실은 우리 R&D 센터를 개관하고 이런 용도로 이 공간이 설계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특강을 할 때 넘쳐나는 인원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문본부가 인문학자가 들려주는 여러 가지 AI 이야기를 이런 좀 자유로운 자리에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복도라든지 좀 격식이 없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첫 강연회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사실은 첫 주자입니다. 첫 주자로서 김재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에 와서 보고 소크라테스가 왜 노트북을 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노트북이 아니고 두루마리더라고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축학도입니다만은 인문사회의 중요성, 그리고 공학 이야기 발전을 하려면은 인문사회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렬한 편협된 인문사회학 쪽으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학도입니다. 그만큼 과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첫 해니까 2회, 3회는 여 주변에 있는 우리 R&D 연구소의 연구원들 하고 같이 이런 축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특별히 IBS의 김유식 감사님께서, 감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IBS 감사님이십니다. 잘하나 못하나 지금 감사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AI가 빠지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시대의 키워드, 지금 시대에 이게 학문 전공 경력 없이 작년, 저작년 제가 국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이 국제화, 이 영역을 넘는 융합, 막 이런 것들이 한때 그 유행을 했다. 유행을 했다는 건 유행 이제 생활 속에 그렇게 콜라보가 되지 않고서는 너무 콜라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뭐 그런 것까지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석학들이 말하고자 하는 AI라는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보다 오늘 강연하시는 교수님이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좀 듣고 참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시리즈로 진행되는 대화와 과학과 인문 사이, 대화와 과학과 인문 사이, 제가 좀 뚱뚱해서 요 사이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한번 들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와보니까 여기 간식이 많더라고요. 간식 드셔가면서 편안하게 청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외람되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저런 헤어스타일을 한 적은 있는데요. 여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오늘 그 이야기꾼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인 교수님은 현재 그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부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과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이제 그 비교문화연구소 소속이시면서 동시에 디지털 소사이어티 그 위원으로 문화위원장 역할도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재단에서는 학술연구 교수 지원 사업도 얼마 전까지 수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제 과정 중에 또 과정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철학 관련된 오수독수한 내용들의 번역서들도 많이 내셨고요. 특히 이제 저서들도 많이 내셨는데 보시면 2017년도부터 벌써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인문사회적인 통찰에 대해 계속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책들도 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측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뉴노멀의 철학이나 인간을 위한 미래, AI 시대 행복해질 위기, 하단에 AI 빅뱅이라던가 인간은 아직 좌절하지 마. 대부분의 책들이 그 AI 시대의 인문사회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책들을 많이 펼쳐주셨고요. 특히나 이 AI 빅뱅이라는 책은 이제 그 뭐 수상 자체도 문화일보 올해의 책이나 그 세종도서, 우수도서에도 선정됐고 그 교육부 우수성과 50선으로도 선정이 됐고 특히나 이 책에 대해서는 그 현재 AI 수석인 하정우 수석님이나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인터넷진흥원장 그리고 예전 아프리카 창립 대표자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그 강연 잘 들으시고 질문하셔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수상하신 내용이고요. 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그 철학과 관련된 전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한 번씩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나 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늘 그 AI 시대를 바라보는 철학적 조망을 계속 진행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재인 교수님을 그 강연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강연장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런 곳에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주에 가면 세종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아까 인사드렸던 이사장님과 우리 인문사회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가 오늘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네, 여기 텅 비면 안 되니까요. 하여튼 방금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철학을 그러니까 학부 때는 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뭐 학과만 이동한 거긴 합니다만 이제 그 후에 박사를 받고 이제 서울대 강의하면서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과목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뭐 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한 게 벌써 11년 정도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아마 11년 정도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따라오고 중간중간에 책도 내고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뭐 북챕터 이런 것도 이제 기고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는 거를 보면 그렇게 아주 사입인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대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생명공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험이 너무 재미없어서 실험 사실 재미없잖아요. 한 학기 다니고 이제 관두고요. 2학기 때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미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철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안들을 약간은 그냥 보지는 않고 좀 이게 인간한테 무슨 보탬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묻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는 뭐 원래도 이제 이공계였지만 사실 과학하고 기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가 이제 PC가 처음 도입된 세대였기 때문에 맨날 뜯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붙이고 뭐 프로그램 새로 깔고 하는 그게 이제 일상이었고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술에 특히 더 이제 관심과 애정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AI가 등장하면서 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뒤흔들 정도로 이제 변화가 왔고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게 이제 제 최근에 활동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AI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 성능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AI가 발전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뭐 잘 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회의적인데요. 지금 AI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그 나라들 잘 사는 것 같나요? AI가 발전하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상당히 별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따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뭐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들은 노동 문제죠. 우리 일자리가 이제 AI에 의해 대체되고 하는 이 상황을 우려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목소리가 큰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인간 자신이 뭐 진화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이게 점점 퇴화해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 인간과는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AI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맡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맡기면서 우리 자신은 정작 별걸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자꾸 생각해 버릇하고 고민해 버릇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그 훈련이 계속돼야만 현상 유지라도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나 대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걸 그냥 챗GPT한테 네가 써줘 하고 별 검토도 없이 활용하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변호사가 없는 판례인데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판례 5개인가를 이제 지어낸 거죠. 사실은 그걸 법원에 제출했다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예, 며칠 전 저번 주 아니면 이번 주 초 엊그저께 이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걔네들은 더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저야 이제 철학을 하고 여기 많은 연구자분들 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 다음 후배 세대들이 이제 과연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이 어떤 지적인 능력 이걸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이 연구소에 다시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식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 개론인데요. 뭐 저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딴 데서 잘 안 하는 얘기들 좀 중심으로 약간 뭐랄까요 사이드에 있는 얘기들 그걸 좀 추려가지고 현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앞 시간에 갖고요. 뒷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AI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데 점점 더 그게 진하게 스며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개발한 분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들이 그리고 활용해서 연구한 분들이 이제 상을 받는 수준까지 왔다. 이게 전 딴 거보다도 우리 삶에 인공지능이 스며든 가장 중요한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것도 같은 해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이만큼 강한 어떤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은 없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첫 책을 쓴 게 알파고 사건이 있고 나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인공지능 우리 이 사회에 붐이 일었고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알파고 게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벌써 한 2년 반, 3년 돼가네요. 챗GPT가 또 등장했습니다. 2022년 말인가요? 자,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요. 알파고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근데 과연 그 둘이 같은 건가?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같은데 실제 하는 일이라든지 뭐 목적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다 달라요. 알파고는 바둑만 잘 뒀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바둑 돌을 못 놔가지고 인간 노예를 최초로 부렸죠. 아자황이란 분이 이 화면 보고 여기 이세돌 구단 앞에서 이렇게 돌을 놔줬어요. 다른 거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문장은 잘 만드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뭐 코딩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바둑은 전혀 못 둡니다. 바둑 여기 두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보를 한번 올려보고 어느 수를 다음 수를 둬야 될지 물어보세요. 요즘은 이미지 판독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둑을 훈련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바둑은 전혀 못 둡니다. 썰은 잘 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은 AI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인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AI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 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앱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것처럼 AI는 그런 식의 집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일한 무엇이 아니라 DAI 이게 아니라 AIs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달라지냐면요.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AI냐? 어떤 AI? 지금 정부에서 5년 동안 1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떤 AI에게 투자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런 앱들을 일차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AI인지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는 담론의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주고받기 위해서라도 AI 개념을 좀 잘 규정하면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AI 교육을 한다. 뭐 학생들한테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AI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뭘 교육하는지의 정체도 또 사실은 분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담론 이 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라도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AI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길 찾는 AI 있죠. 근데 저 AI의 갈 길은 어떨까요? 그 전에 알파고 같은 바둑 두는 AI의 갈 길은 뭐냐? 사실 바둑 AI는 더 이상 발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할 만큼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면에 길 찾는 AI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이제 1년 전인데요. 작년 추석 때 T맵이죠, 정확히는 AI가 사람들을 논길로 안내해서
5시간 동안 갇혀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맵이 이제 가끔 끊어진 길이나 사막으로 사람들을 안내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LLM, 이 라지 랭귀지 모델 AI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표명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길 찾는 AI 경우에는 이게 피지컬 월드하고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컴퓨터 안에서 연산하는 내용 이것만 갖고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세계에 대한 센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이제 교통 상황 감지하고 얘를 받아들여서 통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바로 현재의 AI는 아직은 이 물리 세계, 현실 세계를 다루는 데 굉장히 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언어 모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AI, 그러니까 차세대 AI를 얘기할 때 뭐 피지컬 AI라든지 공간 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월드 모델 이런 다른 표현들을 쓰는데 이유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가동되는 AI의 한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AI로 구분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나의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느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요걸 명세를 이제 잘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판별형이 있고 생성형이 있습니다. 최근 유행은 챗GPT 비롯한 생성형이지만 저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환경 문제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원리상 설계 결함이에요. 근데 반면에 저쪽 판별 모델은 데이터 기반이고 그걸 잘 처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99.99% 뭐 99 또는 99% 이상 어느 정도 이 뭐랄까요? 그 어떤 정답을 제안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섞어서 자기 업무에 맞는 형태로 뽑아 쓸 거냐 하는 걸 좀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 이제 언어 모델에 국한해 보자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은 저 맨 밑에 보시면 언어 처리를 위해서 개발됐고요. 이 언어 처리의 기본은 번역이었습니다. 이 번역은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상대의 언어를 기계가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비롯됐고요. 그 문제는 언어를 뭐 가령 러시아인들이 영어를 모르거나 이 소련 군인들이 반대의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일반 병사들을 위해서 이 개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8년쯤에 2014년에 원래는 이제 구글 번역이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워드 투 백이라는 이런 형태의 발상이 나오면서 그게 결국은 최근에 챗GPT와 그 사촌들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언어 처리에 능하고 또는 언어를 닮은 녀석들, 예를 들면 코딩은 일종의 이 인공어죠. 그러니까 코딩은 잘 다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기 그 우리 DNA 구조 사진수죠. 사진수니까 그것도 언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언어와 거리가 먼 거일수록 이게 다루기가 되게 힘들다. 아무리 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언어랑 짝을 짓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세계를 다루는 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How do we teach a computer to create 이게 이제 워드 embeddings? 투백의 기본 Typically, 모델인데요. being around 그냥 100 to 300 언어만을 dimensions, the embedding space 데이터로 arranges the 삼아서 words such that the 그 distance 단어들 간의 between them 관계를 captures important relationships. 함수로 One of these 처리할 수 relationships 있게끔 is the similarity between 아주 words, 차원 높은 벡터 where 공간에 words used 이렇게 in similar 자리 매긴 contexts 거다. 이렇게 tend 이제 to 그렇게 cluster 되면서 together. 언어를 For example, 계산을 if I type in the 통해서 word 뭔가 pen, 접근할 수 I 있게 get words 되고 like 이것이 이제 pooch, 최근에 cats, 트랜스포머 animal, 모델하고 puppy, 결합되면서 dogs, 성과를 and so 냈다. forth. 이렇게 이제 Or 크게 if I start 간추릴 수 saying if 있겠습니다. king is related to queen,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셈인데요. 하나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앱들의 집합이고, 두 번째는 언어 모델은 상당히 지금 어떤 한계 내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냐,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를 특징 중심으로 조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잘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뭐냐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우열관계를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자,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한마디로 평균과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규분포 제가 갖고 왔는데, 정규분포의 요 꼭대기 부분이죠. 그거를 이제 잘 처리한다. 인간은 그에 비해서 롱테일입니다. 양끝. 그러니까 개수도 별로 안 되고 좀 드물고 예외적이고 뭐 뜻밖의 것이고 신기한 것, 이런 것들에 되게 예민하다. 요 점을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것도 추석 무렵에 발표가 됐습니다. 나스카 라인이라고 이제 페루에 가면 높은 데서 내려다볼 때 식별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런 그림들이. 근데 그걸 1927년부터 작년까지니까 97년 동안 탐사했는데 430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밑에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풍수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거기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하면서 인간이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접근을 했냐면 항공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인위적인 패턴을 좀 찾아봐라라고 이제 제안을 받은 겁니다. 인공지능이 시켜서. 그랬더니 한 1000개 넘는 후보지를 인공지능이 분별해 줬고, 그걸 이제 실제 답사를 가서 저걸 식별해서 303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총 시간이 6개월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패턴 인식, 여기에 굉장히 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챗GPT 같은 유형의 언어 모델 쓴 것도 아니고요. 이미지 식별이라는 고전적인 AI, 그걸 이제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인간이 강한 영역과 이쪽 롱테일이고 이제 인공지능이 강한 영역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 놓고 나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여기 보태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건 뭐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패스트 팔로워고 인간지능은 퍼스트 무버다, 이런 성격이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거의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 3년 남았다고 해요. 2028년이면 인간 데이터를 이제 다 소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흔히 원유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원유를 잘 가공하고 처리하는 게 AI라고 하는데, 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른 업체들과의 변별력도 떨어지게 되고 나만의 경쟁력, 이걸 확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리아 슈츠케 봅니다. 이 사람은 뭐 아는 분 많으실 텐데요. 오픈 AI의 실제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챗GPT의 아버지인 거죠. 샘 얼트먼은 그냥 저 광고쟁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인데 결국 둘이 싸워서 이제 따로 이 회사를 차렸죠. 그러면서 이 양반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데이터 고갈됐다. 우리 다 썼다. 앞으로 돌파할 길은 기술력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코딩 기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를 모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또 한 가지 접근은 그게 아니라 지금 생성 시대 아니냐. AI가 많은 것들을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뭐 문장 생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뭐 이 지브리풍 그림 해가지고 엄청 또 많은 걸 우리 생산해서 인터넷에 뿌렸습니다. 코딩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즉 인공지능 생성물을 모아서 학습용으로 쓰면 데이터 고갈이라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인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네이처에 실린 건데 이게 이제 요 하나만 나온 건 아니고요. 유사한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AI가 생산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용으로 쓰게 되고 그걸 되풀이하게 되면 리커시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풀이하게 되면 AI가 붕괴한다. AI 모델 컬랩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하나는 그림의 사례고요. 이미지. 보시면 갈수록 뭉개져서 나중에 식별이 안 됩니다. 밑에 거는 언어 사례입니다. 문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학습했을 경우에 문장이 의미가 사라진다. 즉 유전적 다양성을 갖지 못할 때 근친 교배죠.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AI 학습 과정에도 생긴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너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AI는 여기 부분에 집중하고요. 이쪽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컴퓨팅 문제가 이제 크고요. 저장 문제, 결국 이제 돈 문제입니다. 비용 때문에 이쪽을 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학습용으로 이 성격을 갖는 이런 분포 성격을 갖는 내용 데이터를 다시 학습용으로 쓰면 또 잘려 버립니다. 이렇게 계속 롱테일을 잘라가니까 어떤 그 내적인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별로 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 있는 차이, 구별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림이 됐건 문장이 됐건 이것이 이제 깨져버린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인간 데이터가 10% 정도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모델이 붕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거 사실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체로 그럴듯해요. 우리가 롱테일 부분을 사실 관심 갖는 건 인간밖에 없고 그 인간들이 주는 그 부분의 데이터가 결국은 쌓여서 AI를 작동시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가 사실 좀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놓치게 되면 결국 AI 자체로는 점점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가도 좋을 것 같은데 AI 교육 여기 이제 많이 쓰시겠지만 이해 교육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런 걸 아는 거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활용 교육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제가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받아들인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 제가 자문을 갔는데 이 그림에 아주 그 국장님이 반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컨셉을 잡고 가면 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활용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AI 자체는 없어요. 다양한 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내 업무에 맞게 AI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골라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 맞춤형 AI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 500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계신데 각각 자신에게 맞는 AI의 목록은 다를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전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대학교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AI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거 있어요. AI를 점점 이 사용법이 쉬워지고 성능은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유익할지 아니면 업무 쓰기 한 달쯤 전에 배우는 게 유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일찍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업무가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걸 모아서 그거 배우면 됩니다. 그냥 쓰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조기 교육 저는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 편입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최근에 어저께인가 하정우 수석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꾸 써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분도 약간 네 그렇고요. 개발 교육 좀 보겠습니다. 저 아까 추천사도 써주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분은 과학자고 개발 교육인데요. 이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쓴다라는 게 그냥 가능한 건지 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물론 이제 그 문송들 이른바 그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지만 이공계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운전 하시는 분, 선수 운전 자동차 만들어서 하시는 분 없어요. AI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업무에 맞게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응용 이건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AI를 개발한다 수준으로 접근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실 수도 있다 보는데요. 보통은 앱을 이제 완성된 거죠, 거의 아니면 뭐랄까 반제품 정도 될까? 그거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자기 목적에 맞게 비용 지불하면서 쓰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뭐 코딩을 잘하게끔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교육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AI는 증강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어그멘팅 테크놀로지 또는 멀티플라잉 그러니까 증폭 기술이다. 뭘 증폭시키냐?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그 역량, 맨몸의 역량을 증폭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AGI니 에이전틱 AI니 뭐 요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일종의 주체라는 거예요. 나의 업무 역량에 비례해서 AI의 어떤 증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본원 역량이 2와 3인 사람, 3과 5인 사람이 있고요. 인공지능이 특정 인공지능입니다. 그 업무 분야에서 5배를 증강해주면 15와 25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증폭 기술, 증강 기술이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불평등 기술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 단계에서 특히 대학교까지의 교육, 뭘 우리가 주로 가르쳐야 하느냐도 분명해집니다. AI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저는 본원 역량을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이 아웃풋이 클 거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 뭐 과장도 주의해야 됩니다. 2015년에 일론 머스크가 2년 뒤면 다 자율주행차 될 거다 얘기했고 제프리 힌턴이 2016년에 5년 내 이 진단의학과 그 영상 진단 의학과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쓸모 없어서. 근데 이제 2024년 작년에 선수 운전하면서 일터로 향하는 진단의학과 의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일부러 저렇게 틀린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술이라는 게 성격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될 것 같다가도 막판에 안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과장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기술이 좋은 결과를 낳게끔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맨날 하는 얘기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AI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가령 AI한테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한 솔루션을 지가 찾아서 집행해라라고 이제 맡길 수 있어요. 일을. 그럼 흔히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점 분석은 지구 생태계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인데 하고 인간을 멸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요구한 것과 AI가 실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그림.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안 돼서 제가 자꾸 손가락으로 저쪽에 그림입니다. 프린시팔과 에이전트가 있는데 둘의 이제 일종의 그 강화 학습 모델로 이거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킨 것과 얘가 하는 게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얼라인먼트 문제라고 합니다. 얼라인먼트란 건 우리가 의역하면 가치 정렬이에요. AI의 가치와 내가 원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소셜, 이코노미, 컨트랙처 이런 말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개입이 중간 단계에 계속적인 관찰과 개입과 조정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AI가 인간을 위하는 기술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고요.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AI의 경우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주시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장 광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지나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우리 생각을 맡긴다는 거.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뭐냐에 대한 흔히 듣지 아마 못하셨을 내용들을 제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일 시키는 문제입니다. 결국 생각을 맡기는 문제가 이제 어떤 함축을 가지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보신 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연구하다 머리가 아프면 드라마도 봐야 되죠. 이 드라마에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는데요. 저 유진초이죠, 이병헌이죠. 이병헌이 이정문 저 김태리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빼앗긴다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뺏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어준다는 거, 이건 사실 자포자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갑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다시 되찾아 오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요. 이게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의 미래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넓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생각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일을.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내가 직접 검증하지 않고 맡긴다라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변호사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이게 판례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식의 일. 학생들이 그냥 AI 챗GPT 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일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식의 맡기는 상황,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럼 그동안 안 맡겼느냐? 많이 맡겼습니다. 우선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우리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 뭐 후배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경우 흔히 있는데 왜 문제가 안 되느냐예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일을 수행하리라에 대한 기대값이 있고요. 그 기대값을 충족시켜 주면 계속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대값에서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일을 못 맡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계에게는 일을 안 맡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에게도 우리는 일을 맡겨왔어요. 근데 이 경우에 기계가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 즉 특정한 오류 없이 결과를 낸다라는 게 보장된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쓰거나 엑셀을 사용할 때 거기서 뭐 계산이 틀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계산이 자꾸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망해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제품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나 기계에게 일을 맡길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챗GPT 유형의 LLM 경우에 이제 특히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일종의 오류, 이걸 이제 우리가 할로시네이션, 환각이라고 부르죠. 이 환각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아까 이제 설계 결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AG라는 이제 어떤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RAG는 뭐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게끔 하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을 주고 이 백과사전 안에 있는 내용만 갖고 답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언론사 기사 이걸 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답하라
논문을 주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답하라예요. 그럼 답을 주고 답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접근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퍼플렉시티 AI잖아요. 이 퍼플렉시티 AI 그다음에 뭐 여기 두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챗GPT 서치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 후 답하라라는 방식의 이제 8개 AI를 조사해 봤더니 파란색이 진할수록 정답입니다. 이 completely correct. 그다음에 빨간색이 진할수록 completely incorrect. 자, 요 퍼플렉시티 프로가 그나마 반쪽은 넘게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 특히 그록 이런 애들은 아주 엉망입니다. 거의 오류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연구자들은, 저도 뭐 인문학이지만 연구자인데 연구자들이 쓰기엔 너무 부족한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 중요한 거는 말 만드는 트랜스포머 그쪽 지점에서 항상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좋은 원천, 정답을 줘도 말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초등생에게 또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계산 과정에서 계산기, 전자계산기를 허용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용해도 될까요? 혹시? 부정적인 분,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계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일 텐데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 자명합니다. 이 계산이란 건 우리의 일종의 수리적 지능, 수리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정답을 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정답을 낸다는 핑계로 우리의 뇌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경우에 우리 뇌를 훈련하지 않고 나는 놀면서 쉬면서 기계에게만 어떤 결과물을 내게끔 하는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역량 개발이 멈추거나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죠, 사실. 우리 예전에는 한자 배우고 한문 이제 한자로 굉장히 어휘 같은 거 이렇게 직접 쓰고 이런 경우 많았는데 지금 워드 프로세서 나오고 한 다음부터는 한자는 이제 변환해가지고 쓰는 걸로 되고 그럼 이제 고르는 건 겨우겨우 하는데 그 능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겨우겨우 하는데 한자 쓰라고 그러면 전혀 못 쓰는 이런 식의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퇴화하는데 한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본질적인 능력이라 꼭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수리적인 능력, 논리적인 능력, 그다음에 언어를 만들고 구사하고 하는 능력은 되게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훈련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다. 기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시절에는 직접 머리를 써서 그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만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나이가 좀 큰 다음에 가령 공대생들에게 전자계산기를 허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훈련을 충분히 했고요.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과제에 자기 시간을 몰두하기 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급한 단계인 계산은 기계한테 맡기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안배하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언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함축하는 바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쓰기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데요, 사실은. 최근에 MIT에서 실험한 내용이고요.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냐면 AI에게 학생들에게 글쓰기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에세이를 내주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챗GPT를 쓰게 했고요. GPT-4인가 이제 쓰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인터넷 검색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몇 달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뇌파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그룹만 이제 좀 크게 저기 원래는 저기 실험한 결과가 이제 그래프로 있는데요. 그걸 이제 딴 데서 좀 강조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인데 한마디로 GPT를 쓴 그룹은 뇌 활성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냥 맨바닥에 쓰게 한 그룹에게는 뇌 활성이 엄청 많았다. 즉 인지 훈련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룹은 중간이고요. 그럼 이제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시켜야 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일단 인지 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룹이 GPT를 사용한 그룹이 자기 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막 글을 대한 반면에 자기가 직접 쓴 사람들은 내 글이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GPT를 사용한 사람들은 내용을 기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니까 기억 못 하죠. 근데 직접 한 사람들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쓰기가 훈련 과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둘을 바꿨대요. 아무것도 없이 글 썼던 사람들에게 챗GPT를 쓰게 하고 반대로 챗GPT 썼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글 쓰게 하고 이제 후자 챗GPT 썼던 사람들은 글을 전혀 못 쓰는 반면에 처음에 그냥 훈련했던 사람들은 챗GPT 있을 때 훨씬 글을 더 잘 쓰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교육 단계에서 글쓰기 교육 단계에서 특히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저로서는 교육적인 결과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못 쓰게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다 이제 갖춰진 여기 계신 그런 전문가가 된 다음에 사용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근데 교육 과정에서 얼만큼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뭐라고 개인적으로 글쓰기 과정에 사용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챗GPT는 기계 대필 작가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필 작가예요. 학생들이 대필 작가 옆에 사람이 껴가지고 숙제 낸다 그러면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기계니까 잠깐 우리가 어리둥절했던 겁니다. 본질은 대필 작가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에게 일을 맡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생각한다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함의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능 수준이 과거에 그래도 보편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류 평균의 이 지능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이른바 반지성주의가 이제 팽배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획득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이제 버림받고 이런 일로 귀결되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포기 쪽으로까지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함께 참여하니까 이게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거죠. 2장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근미래를 보여주는 멀리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공부하는 건 AI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우려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AI와의 관계 속에서 도태되는 이렇게 버림받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저 인간을 파멸시키는 뭐 스카이넷 같은 뭐 이런 AI가 나와가지고 인간을 멸종시키는 게 아니라 일은 비슷하거나 좀 더 잘하는데 가격은 너무 저렴한 이런 상황이 퍼져나가면 전반적으로 인간이 할 일이 사라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현실에 굉장히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인간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롱테일에 뭔가 강하다. 인간이 그 롱테일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겠지만 기계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면 얘네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차의 시대에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라라고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면 마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AI나
기계는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그런 식의 일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과거 데이터 안에 증기기관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바로 좀 엉뚱하고 쓸데없고 뭔가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 그래서 이 저자들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밑에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젊은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 반항했고 낡고 관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에 반발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뿐 아니라 아직은 상상만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 왔다. 이런 좀 엉뚱하고 쓸데없는 짓, 한마디로 돈 안 되는 짓, 그런 게 이제 인문학과 예술이 그동안 해왔던 짓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확산하면서 엉뚱한 상상이 엉뚱한 발명으로 귀결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좀 더 좀 반항하고 경노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각자 연구에 매진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좁고 강한 한 길로 쫙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실 텐데요. 진짜 엉뚱한 만남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 철학 인문학 연구와 이 이공계 과학 연구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질의응답 하기 전에 잠깐 물 드시면서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홍보실의 자랑 그 NRF 로고 박힌 컵도 좀 즐기시고요. 재밌으셨습니까? 의미도 있으셨나요? 다음 강연도 11월 20일이고요. 이것보다 비슷할 겁니다. 이 정도는 할 겁니다. 자신이 없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격하게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뭐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를 김 교수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AI를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글 쓰는 능력, 기타 등이 퇴화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토론 수업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교육 같고 각자 공부를 해서 오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토론을 좀 하면 자기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질문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안 돼요. 이게 우선은 학생 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건데 준비해 온 거를 그냥 보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거나 리스폰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저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현실은 우리 김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은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좀 혹시 교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팁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팁까지는 모르겠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꼭 갖춰서 사회에 나가야 할 능력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능력이잖아요. 제가 이제 언어력이라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명명하는데 사실은 초중고 시절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언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에서 방치할 수는 없고 이제 토론 교육이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커서 돈 내고 독서 클럽 다니면서 토론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 서울에는 되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트레발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비싸요. 근데 거기 와서 굳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한 3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후감도 좀 쓰고 이런 식의 이제 모임이 활발한 이유는 누구는 이제 사귀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 그 부분보다 더 본질적인 게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이제 돈 내고 한다는 네. 거죠. 그죠. 늦게 철든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거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강의 다니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곤 하는데 이게 이제 강의 중에 활용할 방식은 텍스트를 좀 제한해서 미리 그 질문을 각자 한 2개쯤 준비해 오게 하고 그 내용을 하나씩 답해가는 돌아가면서라도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 후에 그에 대한 결과를 뭐 A4 반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다시 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는 어지간한 교과목들은 다 좀 그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기 이거 가운데 거기 뒤에 두 분도 나중에 드릴 거고요. 예, 먼저 거기부터 하시죠.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장대 의과대학에서 의료 데이터를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그 인문학에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 인문학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다가올 건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지금 시대가 마치 95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인터넷이 급격히 보급화되기 이전쯤으로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즉 온라인 세상이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을 줄 몰랐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 초입 단계 같은데 이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이제 그런 것을 인문학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뭐 물리 AI 형태로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차가 자동으로 운전할까 이거는 좀 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지? 정말 와서 나는 생각 안 해도 되나? 윈도우 탐색기를 열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파일이 열리나? 뭐 이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걸 쓰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인공지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AI는 다른 디지털 기술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IoT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다 결합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걸 다 뭐랄까 시멘팅 해주는 기술, 이렇게 감싸주는 기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정점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걸 데리고 가니까 인간에게 뭔가 일을 해주거나 대신해주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인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인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물리적인 부담과 이제 지능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인 부담이 덜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인병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리할수록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수명도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의 마음, 정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약간 예측해 본 그런 일이 심화될 것 같아요. 원리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기계에게 생각마저도 떠넘기고 우리 자신은 이 머리를 쓰지 않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둔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예민함, 민감함, 뭐 스마트함, 뭐 그다음에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떠올리고 도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죽어가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과연 지금의 인간과 지금까지의 인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변곡점이 생긴 거니까 앞으로 인간과 같은 인간일 수 있을까? 혼자 책 한 권 제대로 못 읽는 그런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건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협업하고 제가 이제 3대 능력으로 이 언어력, 소통력, 협업력을 최근에 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듭니다. 그거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AI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일종의 몸에 일어난 성인병과 같은 일이 우리의 마음에도 정신에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제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더 안타까운 건 한 2세대 정도만 지나도 3세대
그 정도만 지나도 이게 티가 확 날 거예요. 점점 다음 세대가 읽는 능력, 뭐 계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지금 아이들이 뭐 톡으로만 대화하고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단순히 그냥 환상적인 그 SF적인 어떤 경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임박한 위험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그런 데모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제프리 힌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얼라이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로 엄청 고민하면서 막 연서명도 받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멸종까지는 아니도 퇴화,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구의 지성인들이 함께 좀 경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까 그 앞쪽에.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항암제하고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정희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그러니까 원했던 답 일부를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 영화에 나온 게 모든 게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강연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인간은 단순화되고 퇴화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일이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의 개인적인,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가,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게 있다면, 부정적인 거를 저희들이 그 부정적인 거를 막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을 갖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지금 뭐 어디에서든 어느 구석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네, 첫 번째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제 철학을 하고 또 이제 철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외국어나 고전어를 이제 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스어, 라틴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제 영어 아닌 언어들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원작자가 그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은 그리스어로 썼고 데카르트는 뭐 라틴어와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연구하려면 그걸 이제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대학에서 거의 멸종했어요. 도거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그다음 고전어를 가르치는 그 과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칠 마지막 남아있는 그분들이, 교수들이 퇴임하면 어디 배울 데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30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21세기 들어서면서 차츰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어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두면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슷한 속도로 생각 안 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두 세대, 세 세대 정도면 인간이 달라질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지금 든 비유로 들자면 아무도 프랑스어를 못 읽고, 한국인 중에 아무도 뭐 독일어를 못 읽고 거의 그런 상황에 임박한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거하고 관련해서는 기술을 기술로 다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특정한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떤 뭐 완성도를 100이라고 치면 뭐 95, 98, 99까지 가는 건 가능한데, 거기서 생긴 부작용을 기술로 풀 수 있다? 그거는 좀 너무 기술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항암 연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의료기술 발전해서 지금 거의 100세 근처까지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삶의 만족도, 행복도,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 수명의 연장을 우리가 파악할 때 과연 그게 어떤가는 좀 사실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단지 의료기술,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의료기술만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디서 노력하고 있나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들 노력은 할 텐데 현재 기술의 그 발전 방향은 돈이 되는 거를 추구하는 거 말고는 별로 시도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까 저 뒤에 네, 또 다른 질문 아까 이쪽에 어느 분 계셨었던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요 앞쪽으로 마이크 좀. 교수님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또 인간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안도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AI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래에 또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를 또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패턴 읽는 데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외성을 찾는 게 이제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미래 AI에는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람이 진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남을 부분이 뭐냐 그리고 쉽게 없어질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구별을 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사람만의 이제 고유성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이동을 한다라고 쳤을 때 지금 말 타는 방법은 사실 필요가 없고 스틱 쓰는 것도 거의 필요가 없는데 아직 운전 기술은 필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만의 이제 기능들이 이제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 수준별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인공 일반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걸 이제 더 한 단계 뛰어넘은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초지능 이제 개념도 나오고 하는데 좋아요. 뭐 그걸 이제 어떻게 정의하건 인간 비스무리한 AI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 비슷하지만 인간하고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고 그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저는 인간은 대개 다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몸을 갖는다는 건 내가 느끼는 걸 상대방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어서 단지 어떤 정보를 주는 것 말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느낌에 해당하는 그 무엇, 그걸 이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뭐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는 식의 체험들을 우리는 하는데 그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근데 AI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는 저는 뭐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건 흉내조차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다른 인간이 요구하는 바에 응답할 수 있다면 AI는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요? 많은 부분들을 대신해 줄 수는 있고 겉으로 보기엔 대부분 흉내 내줄 수는 있지만 가령 뭐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두려움 아니면 그런 존재가 그럼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게 행복한 건가, 잘 사는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인간은 가지고 있고 소통이 돼요. 이게 통용되는데 그걸 AGI나 뭐 ASI 얘네들한테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게 안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고 걔네들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죽음하고는 관련이 없는 존재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지점이 다른 게 아닌가? 좀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실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그 느낌의 교환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전 봅니다.
우리 교원대학교에서 올해 7월 초에 이제 학회를 할 때 그때도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AI와 교감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자살까지 발생하는 뭐 이런 사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다른 분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교감을 너무 잘 돼서 우리 어떤 젊은 친구들이 사실 우리 친구들하고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AI하고 더 대화하는 그게 훨씬 더 선호되는 이런 거가 추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관계가 깊어질 그 사이에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뭔가 불화, 이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사실은 포장된 관계 이상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친한 친구일수록 뭐 많이 싸우잖아요. 뭐 그런 측면들은 흉내를 못 내는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 한 8분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한국연구재단 이정희입니다. 사실 AI가 주는 긍정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짚어주시고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저도 인상 깊었고 굉장히 이러한 논의를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지금 AI에 조금 얘기를 한다면 너무 빠져 있어서 그걸 놓치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AI를 만든 사람도 인간이고요. 그리고 AI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불확실적인 그리고 소통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러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더 위험하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 인간으로서 미래에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우리가 다시 AI를 기반으로 설계를 할 수 있으리라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저는 믿음을 다시 한번 인간이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되게 적어요.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몇몇 기업이 거의 독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의사결정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건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몇 명이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와는 달리 사기업에 속한 몇몇 개인들이 특히 이제 백인 남성들인데요. 이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기술은 그나마 그래도 정부가 통제하고 이게 가능했고요. 다자간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서로 견제하고 뭐 협력하면서 가령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해서라도 그나마 견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저커버그가 결정하면 거의 끝. 뭐 누구 일론 머스크가 결정하면 끝. 이런 식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거를 인간이 이런 그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하면 인간이 이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개인이 집행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들을 다수 인간이 뭔가 통제할 수 있냐, 견제할 수 있냐, 막을 수 있냐 하면 그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그들의 만약에 이게 민주적으로 결정되면 그나마 좀 내 생각이 조금 거기에 반영돼서 나아질 수 있는 방식이 뭔가 생겨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게 군사무기라든지 그런 유형의 해킹이라든지 이 방향으로 많이 지금 전쟁에 실제 이용될 정도로까지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걱정을 그러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싶지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노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뭐 상당히 사라질 텐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루하루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건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일단 까발리고 공론화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풀 방식들을 찾아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가려놓고 그 좋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만 하는 거는 크게 뭐 어떤 해결과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걱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네. 한 분 네. 정도 혹시 질문은 그 정도로 시간상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또 순서가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과학기술연구에서 왔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그 AI가 불평등 기술이라는 데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 대다수가 생각을 의탁하고 퇴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몇몇 사기업들이 이 기술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가 지금처럼 AI를 활용하고 개발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엄청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쩌면 사람이 고차원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저는 기술보다는 인문학과 윤리 가치관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앞서 말씀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궁금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면요. 계산기 비유하셨을 때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그 직업에서도 실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AI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사장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초년생들이 어떻게 사회인으로서 적응을 하고 배워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학습해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나 제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궁금합니다. 둘 다 많이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사실 주니어가 사라진다.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이제 실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존속하기 위해서라도 주니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주니어 훈련 프로그램을 그 안에 간직하는 형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좀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주니어가 없고 시니어만 있다 다 은퇴하고 나면 붕괴하니까 이제 그런 걸 아마 제도적으로 차차 마련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관련해선 특히 이제 일자리를 그 AI가 다 가져갔을 때 우리가 남게 되는 게 뭐냐 이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보편적 기본소득이건 로봇세건 간에 우리가 돈을 공짜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AI를 아무리 개발해도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기업 쪽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 남는 시간에 뭐 할 거냐 문제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건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사실은 잘 놀아야 되는데 노는 법은 몰라요. 대체로. 그러니까 근데 노는 법을 몇천 년 동안 연구해온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과 예술이에요. 인문학과 예술은 놀아도 계속 놀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질리지 않아요. 근데 다른 식의 어떤 이른바 이제 유흥 뭐 이렇게 이제 퇴폐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건 뭐 전 안 해봤지만 뭐 마약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끌리는 것도 놀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소모적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질리죠. 그러니까 뭐 영화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 내몰릴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잘 놀 건가. 근데 우리는 잘 놀기만 해도 그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학과 예술 여기에 좀 더 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오늘 행사의 호스트이십니다. 저희 인문사 연구본부의 전우현 본부장님 마지막 그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인 교수님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인문사회 본부장인데 원래 상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컴퓨터 워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쓰다가 그전에는 레포트를 쓰다가 워딩을 해서 내더라고요. 저런 게 있네? 깜짝 놀랐는데 그게 다 일상화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기술인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첫째 우리 경제가 어렵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게 돈 걱정입니다. 어렵잖아요. 봉급 받아가지고 다 힘들죠. 자, 그러면 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생산, 경제 활용할 거냐. 다 그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까 기업 얘기하셨죠. 두 번째, 지금 안보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 나부 얘기가 아니죠. 한반도에서 군대 숫자는 모자라죠.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우리 35만 원으로 준다는데 그 북한은 뭐 124만인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충할 건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게 좋든 싫든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NRF 연구재단 입장에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은 저도 뭐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구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뭐 결국 이걸 고민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문자라든가 철기가 나왔다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가 새로 나왔을 때 또 원자력 등이 나왔을 때 고민과 비슷합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 그 마찬가지로 AI가 나와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선이 개화가 늦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랴부랴 쫓아가는데 중국은 빠른 속도로 개발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빨리빨리 개발해야 된다. 자, 이게 첫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인문학 얘기니까 자, 다른 측면입니다. 휴머니티. 인간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 김재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기술이 그래봐야 이거는 테크놀로지다 이거예요. 아티피셜 테크놀로지니까 이게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나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아까 뭐 소크라테스 그림인가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연구재단에 와서 2년 반 있는데 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 젊은 우리 아들 딸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요. 근데 보면 취미가 별로 없다 이게. 보면 취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 6시 퇴근하거든요. 뭐 하냐 물어보면 이거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놀아야 돼요. 예?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연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자연과 가까워질 때 남들이 사람이 더 잘 보이거든요. 함께 놀아야 다른 타인이 내 친구가 후배가 왜 저런 행동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재단 와보니 젊은 사람들이 취미가 참 별로 없더라. 이거 참 문제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려면 자연과 가까이 가야 되고 자꾸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독일이 보면 전쟁을 2번 했죠. 대전을 1차, 2차. 근데 독일이 지금 끄떡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보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테크놀로지 또 테크니크 독일 말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철학이 발전했어요. 필로소피 독일 말로 칸트, 헤겔, 니체 이게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뒷받침한 겁니다. 독일 안 망하고 대전을 2번 망한 진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결국 그 바탕에는 인간학이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우리 NRF 연구재단에서는 하여튼 인간이 뭐냐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누구예요? 나는 제가 20살 때, 21살 때 참
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죠. 예? 근데 나는 지금 누구냐? 지금 환갑 넘었는데 Who am I? 내가 생각의 집적이다. 그래도 몇십 년간 생각하면서 그 생각 집적이 나다. 그리고 경험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친구도 많이 사귀어보고 그랬죠. 그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예? 나는 여기 남아 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농축체가 나다. 그런 생각이고 연구재단에서는 하여튼 우리 AI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인간성 회복에 대해서 융합연구 등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